나한테 아예 마음이 없는 거요. 내가 사내로서 그리 매력 없소. 내가 딴 여인이랑 혼인해도 당신은 괜찮소. 당신도 싫은 게로군. 당신도 내가 딴 여인한테 가는 건 싫은 게로군. 난 상상도 하기 싫소. 끔찍하오. 당신 이제 아무데도 못 가. 날 두고 딴 사내랑 혼인마로 가면 내 그날로 들이닥쳐 업고 튈 거요. 평생 꽁꽁 숨어 당신과 살 거요. 그러니 딴 사내는 꿈도 꾸지 마오. 내 이름은 윤가태아, 윤태아요. 사정이 있어 본명을 탔고 데니얼로 살고 있어. 지난주에 그녀를 정리했어. 유학 기간 내내 부모님 보살펴드리고 시골 고테크 큰 살림을 윤기나게 꾸려줬소. 본인 부모 상복 벗어 빨아널기도 전에 내 선친이 소천하시는 바람에 나 대신 소복 입고 아버님 상을 치러줬소. 연거푸 줄줄이 부모님들 상을 당해 나이도 어린 사람이 많이 놀라고 가슴 아팠을 거요. 평생 갚지 못할 마음의 빚을 졌소. 하지만 마리오, 미안하고 고맙다고 혼인을 할 수는 없는 일이잖소. 미안하단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고맙다는 생각도요, 접으셔도 될 거예요. 그분도요, 그리 생각 안 할 게 분명해요. 맞소. 성품이 얼굴고 심성이 고운 사람이요. 만나보진 못했지만 알 수 있소. 교수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요. 뭐든 물어보. 나에 대해서라면 당신은 뭐든 언제든 확인하고 묻고 주장할 권리가 있어. 오직 당신만이 그럴 권리가 있다오. 그분은요, 그간 교수님께 어떤 의미였나요? 저는요, 여동생, 그저 고맙고 미안한 사람. 그분은 교수님께 어떤 의미였나요? 안심하오. 당신이 맘 쓰지 않아도 돼요. 정혼 기간이야 워낙 오래됐다지만 명백히 단 한 번도 혼인 상대로는 생각 안 했소. 당신을 만나고부터는 여동생도 힘들다는 걸 깨달았소. 예나 지금이나 그저 고맙고 미안한 사람이라오. 이젠 모두 정리했고 지나간 인연이니 마음 쓰지 마오. 그런 의미였던 거였군요. 그런 의미였던 거였어요. 그저 궁금했어요. 지난 세월 저는 당신에게 아무 의미도 아닌 그저 고맙고 미안한 지나간 사람이었을 뿐이었네요. 그것 하나가 내내 궁금했더랬어요. 그 길고 긴 시간들을 지나오며 그토록 간절했던 제 외로운 비명은요, 단 한 번, 단 한순간조차 당신에게 닿은 적이 없었던 거네요. 한 번쯤은 당신에게 닿았기에, 당신이 들으셨길 바라고 바랬어요. 제 침묵은 비명이었는걸요. 당신에게 간절하게 보냈던 무언이 절박한 구조 요청이었어요. 저는요, 당신을 피한 적이 없어요. 내내 당신을 기다렸더랬어요. 당신을 많이 기다렸어요.
운명, 메비우스 위의 수레바퀴. 제 31장. 붉은 실, 푸른 심장. 태아는 온통 눈물 범벅인 채 오히려 기이하게 평온한 앵두에 반응해 그간 눌러왔던 내면의 불길한 예감이 본격적으로 맹렬하게 작동해 심장 언저리 펌프질된 파열음이 등골을 서늘하게 훑어내리며 본능적으로 보내오는 경고를 뒤늦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명백히 단 한 번도 혼인 상대로는 생각 안 했어. 여동생도 힘들다는 걸 깨달았어. 예나 지금이나 그저 고맙고 미안한 사람이여. 그 여인에 대해선 신경 쓰지 마오. 모두 정리했고 지나간 사람이여. 태아의 잔인하도록 솔직한 고백에 혜원은 숨이 막힐 듯 가슴이 옥죄어 머그잔을 움켜쥔 채 시선을 허공에 두고 앞에 앉은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누구로 대하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자신이 혜원인지 정혜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늘 그래왔듯 소리를 눌러 삼킨 채 눈에 눈물을 가득 담아 망연해하고 있었습니다. 만나면 외면하지 못할까 두려웠어. 책임지지도 못할 또 다른 인연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 등에 업을 자신도 내칠 자신도 없었어. 그랬던 거구나. 그분도 아니 이분도 겁이 났겠구나. 나를 감당하기 두려웠겠구나. 혜원은 자신이 까맣게 몰랐던 그의 절박했을 가슴 졸임의 시간들, 숨이 턱까지 차올라 질식할 것 같았다던 20살 무렵의 그가 한없이 안쓰럽고 그의 몸부림이 가엾고 미안해 또한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38년, 39년 두 해 내내 유학 서류를 가슴에 숨겨 품고 다니며 하루하루 목숨 걸고 사투를 벌였어. 절체절명 천신만고 그의 처절한 몸부림과 피말리는 절박한 탈출의 마지막 순간 자신이 눌어붙은 껌딱지가 되어 멀고 위태로운 유학길 부담을 보태고 봄과 발길마저 끊어내도록 가로막은 자신이라는 존재가 구차하고 끔찍해 혜원은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으니 태아에게 들은 그대로 다 말하게. 별채 아씨. 그 여자인은 한데 안 간다. 그래 전하라 하쇼심더. 그의 명백한 혼인 거절 의사를 담장 너머 그리 분명히 전해 듣고도 그의 집 담장 밖을 나설 엄두조차 감히 낼 수 없었던 16 자신의 초라한 자화상과 암담했던 절망 너머 정도와 수정의 사랑의 의지에 끝내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던 순진한 미련과 신랏 같은 희망. 그가 돌아올 때까지 정한당을 지켜내고자 무던히도 애써왔던 자신의 몸부림조차 그저 그의 집 별채에 머물기 위한 알량한 핑계였던 것은 아니었는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누군가의 등에 업혀 그의 인생까지 망칠 뻔했던 16의 자신이 가엾고 구차해 혜원은 이제 그에 대한 자신의 본 마음조차 도무지 확신할 수 없을 만큼 한없이 초라하고 남루한 누더기가 되어 깊이 자책하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놀랍도록 혜원의 입맛에 맞추어 데니얼 교수가 준비한 도시락을 즐긴 후 생각지도 못했던 자신의 정혼자로 20년 만에 느닷없이 맞닥뜨린 충격과 그의 입을 통해 듣게 된 이혜원 자신에 대한 그의 날것의 진심은 방금 먹은 음식들로 가득한 위장을 비틀어 혜원의 낯빛을 창백하게 훑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혼은 했지만 명백히 단 한 번도 혼인 상대는 아니었어. 혜원은 단 한순간도 닿은 적이 없었던, 아니 애초에 가 닿을 곳조차 없었던
허공에 흩어져 버렸을 자신의 외로운 비명들, 신락 같은 미련의 불씨를 살려둔 채 침묵으로 연막한 무언의 절규를 보내야 했던 자신의 가련했던 비명과 애마른 구조 요청이 못 견디게 참담하고 허망해 과거의 자신을 조소하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자신을 냉소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가 너무나도 이해되고 지극히 합당했기에 그의 냉정한 외면과 차가운 무심함을 탄식할 갸냘픈 화살조차 관역을 잃었다는 사실이 혜원을 더욱 맥진한 허탈에 휘청이게 했습니다. 그에게 거절당할 것이 자명함을 알았기에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이중의 언어, 그가 들어주기를 더없이 바라면서도 혹여 그가 자신의 마음을 눈치채고 명백한 파혼 의사를 전해오거나 그나마 그의 집 별채에 머무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으면 어쩌나. 혜원은 정한당 별채에 머무는 내내 정도와 수정에게 그의 서신이 도착할 때마다 살얼음 위를 딛고 선 듯 안절부절 가시에 찔린 마음을 애써 누르고 담담한 척 무심한 척 아프지 않은 척 괜찮은 척 때가 되면 언제든 품위 있게 떠나리라 스스로를 타이르고 설득해왔던 자신의 구차한 생존 본능을 마음껏 비웃고 질책했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그녀에게 고되고 혹독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하늘은 그녀에게 야멸찼습니다. 운명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인연은 그녀에게 가혹하리만큼 야박했습니다. 다시는 자신의 몫이 아닌 것에 관심 두어 연연하며 애면글면 아느리라. 자신의 손으로 거둘 수 있는 것만 득하며 오로지 자신에게 의지해 살아가리라. 그토록 단단히 마음문을 걸어 잠그고 다짐의 다짐을 거듭했으면서도 데니얼 교수가 예고 없이 다가오며 베푸는 친절에 자신도 모를 알 수 없는 안온함의 위안을 느껴 어느 틈에 그의 품에 기대어 잠들고 그의 미소에 위로받으며 그의 친절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난생 처음 소리내어 흐느낀 후 그가 스스럼없이 자신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어린아이 보듬듯 수시로 머리에 손을 얹거나 다정하고 따스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다가오는 것이 혜원은 왠지 싫지 않았습니다. 조근조근 나긋한 그의 톤낮은 목소리를 들으면 긴장이 풀리고 어느덧 졸음이 밀려와 어느 틈에 그에게 기대어 잠들어버리는 자신에게 혜원은 끊임없이 타이르고 있었습니다. 명심해. 속지마. 하늘을 믿지마. 내 몫이 아니야. 꿈꾸지마. 이분은 너와 어울리는 분이 아니야. 혜원은 그가 마치 오래된 인연인 듯 낯선이 임해도 낯설지 않은 왠지 모를 그의 품속 안온함이 오히려 두려워 밀어내지도 못한 채 그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마치 남의 어깨인 듯 다른 이의 머리인 듯 무덤덤하게 그의 손길을 굳이 피하거나 놀라거나 수줍음으로 자신의 당황을 드러내지 않은 채 어색함을 감추고 모른 척 방관하며 서양식 사고에 익숙한 개방된 분이라 이러는 게 그저 일상인 것 뿐이라고 그가 무안하지 않게 모른 척 받아 넘기자고 애써 자신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혜원의 경계를 어느 틈에 허물고 들어선 위풍당당 거침없는 데니얼 교수와 안개 속 허상인 듯 아련하게만 여겨지던 정한당의 그분 자신의 정혼자 윤태아. 운명은 이처럼 그녀에게 진절이 나도록 잔인했습니다. 수없이 준비했어도 심장이 뜯기듯 아팠던 그토록 메마르고 담담한 그의 파온 통보와 이토록 절절한 연심을 시간차로 들이밀며 지난날에 가련하고 구차한 혜원과 이제 겨우 홀로 서기를 시작한 정혜에게 상상조차 못했던 두 사람을 겹쳐놓고는 그것도 모자라 그의 입을 통해
그토록 부드럽고 나긋한 음성에 실어 단 한 번, 단 한순간조차 자신을 혼인 상대로 생각한 적 없었다는 그 순도 100%의 진심을 직접 듣도록 하늘은 그렇게 또 한 번 혜원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차마 그 여자가 자신임을, 그의 귀찮은 껌딱지가 자신이었음을 선뜻 밝힐 수 없어 참담한 표정으로 그저 망연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면 이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혜원은 궁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이분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혜원은 결코 궁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each other in this boat we're on. 혜원은 궁금해할 자격조차 스스로 박탈한 채 그저 망연하고 허탈하여 과거의 자신을 냉소하며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에게 마음의 빚으로 박제된 과거의 혜원인지, 그의 표현처럼 햇살같이 맑고 투명한 현재의 앵두인지 혜원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편지를 직접 들고 올 관심조차 아까워 어머니를 통해 전달했던 거였구나. 고마움이든 보답이든 미안함이든 그토록 만나고자 했다면 개동에서 창신동까지 고작 2km 남짓 지프로 달려 10분 거리에 지쳐 그간 청평발전소를 오가며 몇 날이고 몇 번이고 시간 일기불사 창신동 집 앞을 들르고 나르고 오늘 새벽처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자신을 방문할 수 있었음에도 혜원 자신의 외가 주소지를 확인할 최소한의 관심조차 없었다는 사실에 혜원은 낙담하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혜원이 그토록 지키고자 애써온 품위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순도 100%인 그의 진심은 너무나 아기가 없어 혜원은 오히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가련한 혜원의 영혼은 갈 길을 잃어 자신의 순진함을 표적으로 겨누고 원망의 화살을 자신의 미련함에 퍼부으며 자의식이 해리되는 듯한 혼란에 질식하여 데니얼 교수와 그분이 동일인이라는 것이 도무지 실감되지 않았습니다. 혜원이 지나온 대부분의 시간들은 윤태아 그를 향한 걸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5살 무렵 연분홍 한지에 곱게 쌓여 청실로 묶인 혼서를 받아들던 그 순간부터 어린 혜원의 말랑하고 여린 두 손은 자신의 정혼자를 향한 기도로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알을 깨고 나온 병아리가 움직이는 첫 대상에게 각인하듯 우레기라 불리며 아장거렸던 어린 아기 시절을 마감하고 5살 혜원은 어느 초봄 그렇게 꼬마 신부가 되어 자신의 정혼자를 각인하고 거달픈 기다림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리 어여쁜 자태와 야무진 손끝, 지혜롭고 단정한 몸가짐을 타고났으니 가히 윤태아 그 아이와 하늘연분 이로구나. 주변 어른들의 한결같은 칭송과 덕담은 어린 신부에서 꼬마 신부, 소녀 신부로 한 살씩 나이를 보태어 갈수록 부지불식 그분에게 어울릴 만한 여인이 되자 그 한 지점을 향해 자신을 걸러내고 다듬도록 혜원의 마음을 짙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도영, 자네의 다정함과 대쪽 같은 기계, 정의, 내 온유함과 단호한 올고듬, 함께 갖추기 힘든 너희들 성품을 고루 닮아 어린 애기 자태가 일이 정갈하고 기품 유별하니 천상 윤태하 그 아이 신부감으로 맞춤이로구나. 외삼촌 영규는 정도의 간곡한 청을 받아 혜원과 태아의 정혼을 주선하며 소문 자자한 태아의 영민함과 온유한 품성을 혼서와 함께 도영과 정희에게 전했습니다. 영규는 5살 혜원을 무릎에 앉혀놓고 우리 원희, 오늘부터 신부 수업 잘 받거라. 세상 잘난 사내가 널 데리러 오니라. 인물 훤칠하고 영민하기 이를 데 없는 데다 성품 또한 제 아비어미를 닮아 그리 인정 많고 다감하다더라.
천성이 밝은 데다 생각 깊고 대범하여 수염 허연 어른들도 감히 해라 마라 못한다더라. 나이 10살에 이미 심상소학 5년이니 10년 세월 후엔 세상 놀래킬 인재가 될 것이다. 태하 그 아이 우리 원이 업혀 보낼만 하더구나. 영규는 도영과 정희에게 거듭 입마름을 해가며 어린 혜원의 머리를 흐뭇하게 쓰다듬곤 했습니다. 온 영주가 떠들썩하게 대단하다 칭송하던 윤태아, 태아 오라버니에게 어울릴 만한 요조한 숙녀가 되리라던 혜원의 소망은 애초부터 닿을 곳이 없었던 혼자만의 허망한 항해였으나 그런 줄을 꿈에도 몰랐던 어린 혜원은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소년 정혼자의 모습이 부지불식 자신도 모르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어른들이 전해주는 경탄 섞인 칭송과 함께 더없이 완벽한 소년에서 이상형의 청년으로 자신의 뇌리 속에서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혜원이 8살 되던 1931년 봄, 아버지 도영이 어느 날 한탄을 섞어 세종 형님, 회영이 만주에 세우셨던 신흥무관학교가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었소. 1920년 6월 봉오동의 유인작전 대승 후 형님이 실전 전투 부대로 전환하느라 당해 8월 여름에 신흥무관학교를 폐교하고 그해 10월 청산리 백운평 매복작전에서 거듭 대승, 어랑촌 봉화산 능선의 혈전으로 일본군을 또 대파했었소. 곧바로 외놈들이 이듬해 5월까지 잔인한 학살과 방화로 복수해 간도 참변을 겪고 다음 달 연이은 자유시 이동과 참변으로 로스케 놈들에게 또다시 독립지사들이 학살되어 지난 10년 독립의 불꽃이 사그라들어 낙담하였더니 회영 형님이 65환갑 넘긴 고령에도 불구하고 북경의 남루한 가옥에 머물며 며칠씩 끼니 거르기를 예사로 하시면서도 의열투쟁 조직인 흑색 공포단을 결성 중이시라 하니 내 두 손 놓고 구경만 할 수는 없겠소. 아내 정희의 동의를 구해 천석재산 자투리를 미련 없이 정리해 북경으로 보내고 나니 혜원 태어나기 전부터 야금야금 도련해 만주로 보내며 버텨오던 영지제 살림이 급속도로 기울기 시작해 일제의 황국신민화 교육과 신사참배 강요에 대한 거부감으로 공립여학교 입학을 미루느라 먹거리를 줄여가며 집안에 모시고 있던 혜원의 가정교사부터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후 영지제 살림이 극도로 피폐해져 혜원의 여학교 입학은 영영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혜원이 11살이 될 무렵 영지제 살림이 끼니를 근심할 정도가 되자 혜원은 어느덧 자신의 머릿속에 윤태아라는 이름으로 완벽하게 다듬어져 각인됐던 자신의 정혼자의 모습을 긁어내고 있었습니다. 영주가 낳은 인재 교촌리 윤시댁 종손이 마침내 고등보통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경성제대 예과 수석으로 상경에 갔다더라. 동네 한학들은 더 이상 태아의 소식 말어리에 혜원을 붙잡아 엮지 않고 있었고 여전히 혜원의 자태와 행실을 입마르게 칭송하면서도 더 이상 태아와 혜원의 정혼은 입에 담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희와 함께 바느질로 집안 살림을 꾸리던 혜원은 멀어지는 정혼자의 아련한 뒷모습을 어렵사리 받아들이며 지우고 있었는데 정한당으로부터는 명절마다 꾸준히 사람을 보내 이런저런 선물들을 전해오는 터라 오히려 그것이 혜원을 더욱 혼란케 해 마음 갈피를 못 잡게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태아가 유학에서 돌아온다는 정보가 늦가을 정한당에 송달되고 혜원은 부랴부랴 정한당 살림을 이것저것 급하게 갈무리 해놓고 나서 태아의 귀국 직전 도망치듯 밤길을 재촉해 정한당을 떠나 폭설을 핑계로 창신동 외가댁 영규의 집에 머무르며
수정이 태아의 도착을 거듭 알려 혜원의 귀가를 애타게 재촉해 왔어도 혜원은 유학 기간 내내 단 한마디 자신을 언급조차 않던 냉랭하기 이를 데 없던 서신을 닮은 그의 일관된 침묵에 마음을 베어 그를 정혼자로 대해야 할지 오라버니로 대해야 할지 마음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자학에 가까운 노동으로 육신의 고단함을 재촉해 머릿속 번민을 밀어내며 그렇게 태아와 자신을 격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혜원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택의 마당에 어둠이 내릴 무렵이면 규진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마루 끝에 나와 앉아 상념에 잠기거나 누군가로부터의 기별을 막연히 기다리며 내내 마당가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 상념의 시간들이 기다림이었다는 것을 혜원은 이제서야 자각하며 자신의 미련함을 조소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빈 강의실에 홀로 앉아 혜원은 자신에게 경고하고 타일렀습니다. 텅 빈 복도의 기대 끝도 없이 두 마음을 헤매다 눈 쌓인 마로니의 나무 사이를 하염없이 걷고 걸었습니다. 혜원은 자신의 머리와 가슴을 씨름 붙이며 두려움과 설렘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믿지 마. 명심해. 하늘은 내 편이 아니야. 너 또다시 속을 거야. 자신과는 한 세상에 속한 이가 아닌 너무나도 대단하고 위풍당당한 데니얼 교수님. 그분에게 가도 될까? 3번씩 3번 9번. 그분의 연구실 방문을 두드려 그가 들려준다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들어도 되는 것일까? 혜원은 그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의 연구실 문을 두드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 마주 앉는 순간 속수무책 그를 마음에 들이게 될 것을 두려워하며 겁먹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과 얽힌 20년을 드러내느라 주말 내내 고열을 견디며 몸살을 앓고 어떻게든 추스르려 애쓰고 있던 혜원은 이끌리듯 그의 초대에 응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혜원은 스스로의 맹세를 허문 대가를 예상보다 더욱 빨리 혹독하게 치르며 이제 데니얼 교수이자 자신의 정혼자였던 윤태아 그의 이야기를 망연히 듣고 있었습니다. 은밀히 맡고 있는 일이 있어. 본명을 덮고 데니얼 윤으로 살고 있으니 우선 당신만 알고 있도록 해요. 규진에게도 당분간은 알리지 맙시다. 규진을 못 믿거나 무슨 큰 비밀이어서가 아니라 작년부터 국대한 파동으로 지금 학교가 두 쪽으로 갈라져 전쟁터를 방불케 하잖소. 당신도 종종 봤겠지만 누가 뿌렸는지 모를 삐라들이 복도에 가득하고 나오. 종암동과 이곳 내 연구실엔 아무도 모르는 안전장치와 비상탈출구가 있어. 서랍 속에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넣어두고 텅스텐 팁 만년필을 소지하고 다니오. 미 금정청 고문은 좌우 양쪽의 주목을 동시에 받는 자리라 그저 유사시 자기 방어를 위해서라오. 피아노 선이 내장된 손목 시계를 차고 수시로 시계의 용도를 돌려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 다음 마그네슘 분말 섬광 발생 장치가 내장되고 실시간 암호 수신이 가능하도록 이중 설계되어 은폐된 C4 라이터를 가슴에 넣고 다닌 다음 규진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은 내 신분을 모르는 게 좋을 거예요. 조만간 적당한 때 내가 말하리다. 규진도 속이 깊고 영민한 일이야 할 거예요. 앵두는 놀라지도 않은 채 태아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심하리만큼 지나친 앵두의 차분함이 태아는 왠지 불안하고 두려워 앵두의 기색을 살피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본명조차 말 못하고 많이 미안했소. 서운해하지 말아요. 진작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소. 영주 근방에선 지금도 그 여인이 우리 집안 며느리라고 소문이 나 있는 모양이오. 혜원이 마치 남의 이름 듯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어. 태아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내 본명부터 알려주었다가 내가 당신 마음을 얻기도 전에 혹여 내 정혼녀 이야기를 먼저 듣게 되어 나에 대한 마음을 아예 닫아버릴까 두려웠소. 나의 비밀스런 신분에 대해 섣불리 당신에게 말했다가 당신이 무서워 도망칠까 그것도 겁났소. 이젠 겁나지 않소. 당신이 앵두알처럼 여린 컵보기와는 다르게 얼마나 강인하고 용감한 여인인지 알기 때문이요. 당신이 알고 있는 앵두 이정혜는 누구인가요? 저는 비바람 불고 폭우 쏟아지는 밤, 칠흑 같은 암흑 속 바닥에 쏟아져 내린 서럽고 아픈 상처투성이 열매인걸요. 오늘에야 비로소 알았어요. 도망치고 피하고 꽁꽁 숨어도 태아 오라버니 당신이 어떻게든 저를 찾아내 그간의 서럽고 아팠던 시간들에 대해 한 번쯤은 물어봐 주길 기다렸던 거였어요. 혜원이 눈물 담은 눈으로 태아를 말없이 바라보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도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리고 많이 미안했어요. 그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비단끈 작업 챙겨야 하니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요. 당신 이 길고 재미없는 이야기 끝에 여전히 비단끈이오. 내가 당신 눈물바람 시켜가며 왜 이리 셋에 콕절 지나간 얘기들을 털어놓았는지 궁금하지 않소? 비단끈 작업 챙겨야 하니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요. 나 윤태야 이제 당신 없이 못 사오. 명심하오. 딴 사내는 꿈도 꾸지 마오. 태아는 다짐받듯 앵두에게 말하며 열심히 머릿속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도시락 감사합니다. 교수님, 비밀은 염려 마셔요. 약조는 황금보다 무거우니까요. 제 약조는 황금보다 무겁거든요. 태아는 오후 내내 모든 일을 미룬 채 자신의 이야기에 앵두가 보였던 이해 불가한 반응과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자신이 앵두에 대해 뭔가 중요한 사실을 놓쳐 그녀의 상처를 반복해서 건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직감하고 드디어 그녀에 대한 단서들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태아는 앵두의 수강 신청서를 꺼내 들고 앵두가 직접 만들었다던 모가편과 앵두가 지어준 양복과 눈나드레스 셔츠, 앵두가 코 잡아준 손뜨개 스웨터, 앵두에 관한 모든 단서와 조각들을 머릿속 한켠에 모아두고 두뇌의 모든 회로를 풀 가동해 자신이 놓친 무언가를 탐지하려 애쓰며 서늘한 본능의 경고에 촉각을 벼리고 있었습니다. 태아는 조바심을 내며 규진을 호출해 이번 달 충무로 문화살롱 모임이 언제인가? 연말이라 다들 약속이 겹치기도 하고 성탄절 이브가 마침 수요일이라 오늘 저녁으로 일정을 당겼었는데요. 누님은 오늘 참석이 어려울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누님 요즘 silk covering 테이프 작업 챙기느라 주문 받아둔 송년 파티용 드레스들 동시에 여러 벌 제작하느라 밤새도록 재봉틀 돌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요즘은 제가 잔심부름조차 못 도와 누님이 더 고되고 힘들 겁니다. 자네 상황은 요즘 어떤가? 학내 파동으로 학사 행정이 마비 직전이라 기말 시험 일정이 엉망으로 꼬였을 텐데 더구나 법문학분이 상황이 더 안 좋을 거 아닌가? 국대한 문제로 학내 분위기가 워낙 살벌하고 그간 구멍났던 강의들이 일제히 보충 잡힌 데다 기말 시험들이 줄줄이 과제물로 대체되어 어두워지기 전까지는 도서관에 머물다 어두워지면 별수 없이 집에 돌아가 봐야지요. 그렇겠군. 단전으로 도서관도 소등될 테고 회사식 서구랑 관외 대출 엄격히 제한되는 데다 그나마 학부생은 대출 불가 도서가 대부분일 테니 리포트 작성에 애로가 많겠고. 네, 더구나 열람 신청자가 줄을 서다 보니 서적을 한 권씩 나눠서 열람해 두세 시 달라붙어 돌려보는 형편입니다.
새벽부터 달려와 줄을 서도 번번이 낭패라. 줄 서다 시간 다 보내고 허탕골탕이 일입니다. 태아가 규진을 가만히 바라보다. 천암 이렇게 하세. 자네는 어차피 내 학부생도 수강생도 아니고 내 연구실에 밤새 머문들 크게 문제될 게 없으니 내 사설조교 자격으로 도서 대여를 신청하게. 내 이름으로 신청하면 권수 제한 없이 빌릴 수 있네. 밤에는 모든 도서가 서구에 반납되니 다른 학생들 피해 안 주고도 마음대로 볼 수 있잖아. 저야 너무 감사하지만 매형님께 해가 안 될는지요. 나도 오늘 오후 내내 일에 손을 못 대. 어차피 연구실에서 밤을 보내야 하니 가뜩이나 날 추운데 자네가 온기 보태주면 나도 좋지. 도서 대출 신청 빈 양식에 날인해 줄 테니 필요한 도서 목록 적어 대여 신청해두고 오게. 사완아이 불러 저녁 식사 배달해 둘 테니 도서관 짐 챙겨 바로 내 방으로 건너오게. 네, 매형님 감사합니다. 매형님은 왜 식사를 안 하십니까? 점심을 든든히 먹어 생각이 없네. 찹쌀떡은 간식이니 밤에 출출할 때 먹게.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매형님 표정이 어두우세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 규진 자네 집에 전화부터 넣게. 내 방에 머물겠다 그리 전하고. 그리고 앵두 자네 누나 상태가 어떤지 좀 자세히 물어봐 주게. 네, 알겠습니다. 누님, 전화 안 받는데요? 아직 귀가 전인가 봅니다.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 텐데. 보내주신 약 먹고 감기 거의 나았으니 괜찮을 겁니다. 아침에도 거뜬해 보이던걸요? 매형님, 누나 생각 잠깐 내려두시고 일하세요. 일 밀리셨다면서요. 집에 전화 넣어 누나 들어왔는지 확인해 주겠나? 누님, 전화 안 받는데요? 지금쯤이면 귀가했을 텐데 재봉틀 소리 때문에 못 듣나 봅니다. 일에 집중하면 옆에 불이 나도 모릅니다. 이런, 저를 곁에 붙들어 두신 이유가 따로 있으셨던 거로군요. 제 취향 저격한 맞춤식 저녁에 이리 달달한 찹쌀떡 간식까지 이유가 있으셨군요. 그런데요, 매형님, 우리 누님이 제 입맛을 영 버려놔서요. 이 정도 간식으론 너무 약합니다. 나중에 누님표 산수유단자랑 도라지 인삼전과 호두 갈아 꿀에 개어 찍어낸 밤다식이랑 쫀득쫀득 말랑한 양갱들 드셔보세요. 그날부로 다른 간식 못 먹습니다. 태아는 뭔가 뒷머리를 강타하는 충격에 머릿속 다이얼의 휠을 빠르게 회전시켜 흩어진 파편들을 정렬시키고 있었습니다. 규진이 그런 태아를 빙그레 바라보다. 매형님, 그런데 왜 전화를 직접 넣지 않으시고요? 태아는 차마 두려워서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직 부모님 인사 올리기 전이라 수시로 전화 넣기 예의가 아닌 듯하여 그럼세. 규진이 입가에 가루를 털어내며 전화기 누님 작업실인 외별체에 놓았으니 전화 직접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요, 매형님, 부모님 이야기 말인데요. 아직 누님께 얘기 못 들으신 겁니까? 태아가 영문을 몰라 규진을 바라보자. 하긴 누님이 여간에선 말을 많이 내놓는 성품이 아닌데다 가뜩이나 부모님 얘기는 누님께 금기라서요. 매형님, 이건 매형님 믿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태아가 긴장하여 규진을 바라보며 뭐든 말하시게. 이젠 가족 아닌가? 저희 부모님 말인데요. 부모님, 두 분 모두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작고하신 지 좀 됐습니다.
이런 그런 것도 모르고 눈치 없이 양가 부모님 인사 어쩌고 철없는 소리를 해댔으니 그래서 그렇게 눈물바람을 했던 거로군. 그럼 지금 사는 그 집은 누구의? 외가댁입니다. 외삼촌 댁입니다. 태아가 수강 신청서를 손에 들고 들여다보며 오 영자 큐자 쓰시는 분이 그럼 자네 외숙부님 함자였군. 네, 그렇습니다. 저는 부모님 돌아가신 직후 학도 근로 동원 강제징용 피해 외숙댁에 칩거하고 있었고 누님은요? 누님은 사정이 좀 있어 한참 나중에야 함께 살게 됐습니다. 오영규 태아의 머릿속에서 마침내 뇌리에 모아두었던 모든 조각 퍼즐들이 마지막 클릭만을 남겨둔 채 일제히 제자리를 찾아 방향을 잡으며 맹렬한 기세로 헤쳐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누님표 산수유단자랑 도라지 인삼전과 이런 모과차 맛이 흔할 리가요? 마음에 드는 티 내고 좋아하는 내색하면 죽어라 만들어 보낼 그런 신성이라. 해, 정의 마음 얻는 거야. 해, 정의 그 아이는 선물 주신 귀걸이 드롭스와 사탕과자들, 제게도 그런 고마운 분이 계셨거든요. 그 이름은 이제 그분만 부를 수 있거든요. 날마다 심장이 비벼지며 쓸리는 고통은요. 심장을 뜯어보내고 쓰던 이름까지 뜯어보내니 소리도 못 내고 끄끄 눈물만 흘리는 건 여전하더라. 풍기한교면 영주군 풍기면 교촌이 아니어요? 그때부터 개동에서 하숙을 하고 계셨군요. 18 경성제대 입학이요. 영주군 같은 곳에 소문이 자자하도록요. 그리 흔한 일이 아닌 거지요? 영주를 오셔 가셨었어요? 영주를요? 봤다고요? 저 그녀를요? 혼사를 두려워했다고요? 제 그녀가요? 그분도요 그리 생각 안 할 게 분명해요. 저는요 여동생 그저 고맙고 미안한 사람. 그분은 교수님께 어떤 의미였나요? 그런 의미였던 거군요. 그저 고맙고 미안한 지나간 사람이었을 뿐이었군요. 내내 궁금했더랬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리고 많이 미안했어요. 그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교수님 비밀은 염려 마셔요. 약조는 황금보다 무거우니까요. 약조는 황금보다 무거우니까요. 그 여자가 미웠어. 귀찮았어. 들러붙은 껌딱지가 따로 없다 생각했어. 그 여자 있는 한 분가 발길 끊겠다 통보했지. 명백히 단 한 번도 혼인 상대로는 생각 안 했어. As the days and years go by, love that keeps on trying, love that keeps on trying. 태아가 규진의 책상을 짚고 선 채 들릴 듯 말 듯 낮은 목소리로 이혜원. 규진이 책장을 넘기며 무심하게 누님이 본명을 말씀드렸을 정도면 매형님 마지막 구분응선 넘으신 거네요. 태아가 망연자실 허공을 응시한 채 내가 가시였네. 내가 바로 그 몹쓸 놈의 가시였어. 안 그래도 상처 입고 힘겨웠을 사람. 여리디 여린 그 사람 심장에 박혀. 그 길고 모진 세월. 날마다 피벼대고 문지르며 물어뜯고 괴롭힌 것도 모자라 마지막 조각마저 긁어내라 탁달하고 미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소금까지 뿌려가며 뭉개고 있었네. 내가 그 몹쓸 놈을 빌어먹을 가시였네. 내가 망쳤어. 내가 모든 걸 망쳤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매형님, 왜 그러세요? 내가 바로 윤태아. 그 빌어먹을 정혼자 윤태할세. 규진이 벌떡 일어나 태아를 바라보며 영주 정환당 그 윤태아요? 그 윤태아요? 교수님이요? 그 윤태아라고요? 누님도 아세요? 청혼을 하려면 내 얘기부터 해야겠어서 낮에 내가 정혼녀 얘기를 털어놓는데 낯빛이 변하더니 변하더니요? 얼이 빠져 눈물만 흘리다 비단끈 챙기러 가야겠다고. 앵두에게 전화를 해야겠네. 규진이 태아의 어깨를 움켜잡으며 이 어깨 멱살 대신입니다. 어떻게 교수님이 윤태아 그자입니까? 우리 누님 이제 어쩌실 겁니까? 앵두에게 전화를 해야겠네. 전화고 뭐고 그것부터 말씀하세요. 우리 누님 이제 어쩌실 거냐니까요. 나 그 사람 포기 못하네. 절대 포기 못하네. 하다 말 사랑이면 애초 시작도 말라고. 누군가 그리 말하더군. 대충 미지근하게 그럭저럭. 그렇게 건네줄 맘이었으면 진작 찾아도 10번은 찾았겠지. 귀국 직후 앵두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온통 마음을 빼앗겨 양쪽 모두 정혼자가 있으니 고백도 못하고 은혜를 저버린 나쁜 놈이 될 각오로 지난 주말 이제 그만 정리하자. 좋은 사내 만나라 어머님 편에 서신을 보냈었네. 작게라도 보답하고 싶으니 만나자 했는데 서로 얼굴 모르는 게 좋을 거라며 편지를 돌려보냈더군. 떨어져 내리는 가랑잎 한 장이 아무리 작고 가벼워도 땅속에 묻혀 모진 겨울을 견디는 여린 씨앗에겐 햇볕을 가로막아 추위를 보탤 수도 찬바람 돌려세워 온기를 더하는 이불이 될 수도 있다는 것만 윤 교수님 그 마음속에 새겨두셨으면 해요. 하다 말 사랑일랑은 애초 시작도 마시라고. 이런 젠장. 가랑잎은커녕 내내 그 여리고 고운 사람을 짓누르고 햇볕마저 가려 옴짝달싹 못하게 찍어 누르고 외롭게 방치한 차갑고 모난 바윗돌이었군. 어린 소녀 하나 등에 업기 두려워 겁먹고 도망친 주제에 부모 잃고 암흑 속에 내던져진 사람 등에 제 부모까지 엎여 보살피게 해놓고는 아버님 보내드리고 어머님 병수발에 꼬택 살림까지 감당하라 모른 채 떠맡겨놓고 서신의 끝갓 안부 한마디 그게 뭐라고 끝내 뻔뻔하게 그마저 아꼈네. 그리 여리고 작은 등에 내 짐을 온통 지어놓고도 철마다 오시며 먹거리까지 챙겨받았네. 붉은 실 한쪽 자락 움켜쥐고 내게 걸어오고 있었던 것도 모르고 그리 어여쁘고 고운 사람을 마중은커녕 이리저리 숨바꼭질하다 등 떠밀어 재촉하며 다른 사내 만나라고 비수를 꽂으며 내동댕이 쳤네. 저도 교수님 이해해 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저 또한 강제징용 강제징병 피하느라 10대 중반 3년, 대학 휴학하고 또 2년, 꼬박 5년을 다락방 귀신으로 요강단지 끌어안고 숨죽여 지냈으니 이해 못할 일도 아닙니다. 다만 귀국하고 나서도 내내 누님 방치한 것, 단 한 번 발걸음조차 안 한 것, 그것 하나가 죽이고 싶게 믿고 보냈습니다. 얄궂은 인연으로 누님 만나 누님 떼내느라 그리 하셨대도 그래도 너무 하신 겁니다. 누나가 그간 많이 고단했습니다. 워낙 감정을 주워 담으며 단정하게 갈무리하고 사는 사람이라 좀채 내색은 안 해도 누님 심장에 시퍼런 멍이 가득할 겁니다. 내게 심장을 뜯어보낸다 했다더군. 뜯어보낸 그 퍼렇게 멍든 심장을 받아들고도 붉은지 푸른지 온전한지 들여다볼 생각조차 안한 등신 머저리 붉디 붉은 인연의 실이 이리 질기고 단단히 묶여있는 줄도 모르고 딱 한 번만 만나보라. 만나보면 알 일이다. 모친께서 그리 읍수하고 간곡히 권하시는 걸 야멸차게 외면하고 닦아둔 지름길 버리고
먼 길 돌고 돌아 이제야 와서는 또다시 상처에 소금까지 뿌렸네. 바보 등신 머저리. 누님이 내내 기다렸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여리고 물렁해 보여도 심지 굳기가 대쪽 방볼입니다. 내가 바로 그 이혜원이요. 안 밝히고 돌아간 것을 보면 마음 접어넣겠다는 의미입니다. 남 탓할 줄 모르고 누구 미워할 줄은 더욱 모르는 사람이니 원망은 아닐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겁먹고 있는 겁니다. 제 약조는요, 황금보다 무겁거든요. 약조를 황금보다 중히 여기는 사람이니 20년 혼약도 종이 한 장으로 져버리는 그깟 산의 연정. 그저 가벼운 호기심 정도로 여겼을 법도 하지. 그런 한심한 놈이 짓거리는 연신, 그런 못 믿을 놈이 들이대는 수작질. 나라도 못 믿어 피하고 싶었을 걸세. 그런데 나 정말 그 사람 없인 안 되네. 나 그 사람 없인 이제 안 되네. 포기 안 하신다니 돕겠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네. 그 사람 없이는 내가 못 버텨. 그럼 됐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너무 잘나셨어요. 적당히 바보짓도 하시고 오늘 새벽처럼 수시로 찾아와 억지때도 쓰시고 열심히 구르고 부지런히 뒹구세요. 미안하다 고맙다 그런 말씀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런 말 할수록 숨을 겁니다. 그저 사내의 지극한 연심으로 돌진하세요. 울리고 웃기고 귀찮게 들이대다 보면 어느 날 지나가는 소리처럼 시큰둥 들어와 밥이나 먹고 가겠냐 물을 겁니다. 밥 준단 그 소리가 마음 주겠단 소리입니다. 정한당 어르신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뵙고 싶어 자주 옵니다. 눈만 내리면 마루 끝에 나와 앉아 사탕 깡통 끌어안고 눈물볼을 터트리니 콩깍지 뒤집어 쓴 지프에 태우시고 조만간 영주 한번 다녀오세요. 규진 고맙네. 이제야 돌아와 미안하네. 이미 묶인 붉은 실을 다시 매느라 바보짓을 했네. 운명, 메비우스 위의 수레바퀴 제18편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All we got left is each other in this boat we're on. Candlesticks and battened hatches, deck of cards and waterproof matches. We'll sail on through the storm, come what may. We got all we need, no reason to 운명, be afraid. 메비우스 위의 수레바퀴 제32장 5살의 그대에게 그가 시간을 되돌리기 시작합니다. 제19편 이야기는 이어지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큐 인생극장은 재미와 감동, 위로를 전하는 고품격 드라마 채널입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큐 인생극장 드라마의 품격을 높이고 드라마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큐 인생극장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